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 성공했는데요. 남은 장 동안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알테오젠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제약 바이오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엔비디아의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인지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을 들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지금 상승 탄력을 더해가면서 2%에 가까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예전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다 환호하면서 올랐잖아요.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아직 멀었을까요?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강력하게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은 뭐 스마트폰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IT 디바이스 제품의 교체가 급격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제품의 사용 주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하게 이제 AI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특정 몇몇 기업만 수혜를 입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주문 제작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또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증가가 다른 기업들의 영향을 좀 그 낙수 효과를 좀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최근에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만 반도체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뭐 우리나라 기업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주가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건 TSMC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도 결국엔 이번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지금 2%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딱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구나. 엔비디아마저도 뭐 이번 분기, 뭐 다음 분기는 좋겠지만 좋은 건 맞지만 이게 그동안 뭐 100%, 200% 이렇게 올라오던 것이 이제 둔화된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반응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가기 전까지는 하드웨어 쪽에서 본다라면 조금의 지난 상반기 혹은 작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반도체주들 박스권 장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에 띄는 점은 뭐 삼성전자가 지금 한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반도체 일부 장비주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예로 들자면 지금 펨트론이 한 9%, FSD 7%, 테크윙 6%. 예전에는 뭐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같은 엔비디아의 직접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변영희 대표님. 네.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좀 좋게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물려있더라도 혹은 신규 접근하더라도 쭉 끌고 갈 만하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 수급 동향들 전반적인 어떤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주의 실적 우려감으로도 좀 연동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이 DRAM 가격 그리고 낸드 메모리 가격이 오히려 4분기 말을 좀 기점으로 해서 좀 하락하고 내년 상반기 기점에서는 뭐 올해보다 많게는 한 20%가량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중저사양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좀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산업 동향을 좀 봤을 때 이 고사양 이 DRAM이죠. 이 DDR5라든가 DDR4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평균 가격선을 좀 잘 유지를 좀 해줬는데 최근에 이 하회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이 캐펙스 어떤 투자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들. 내년도 신규 캐펙스의 부분에서는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좀 유사한 흐름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SK 하이닉스가 소폭 좀 증가세를 좀 멈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장비주의 어떤 공정 투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HBM4에 관련된 전략 부분인데 이 부분은 TSMC를 좀 주축으로 해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렇다면은 지금 하이브리드 공정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국내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내년도 기점에 대한 전략이 좀 달라질 경우에 이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온화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받은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오히려 이 HPSPA 같은 종목들이 뭐 반대적으로는 뭐 최근에 매각 이슈도 있으면서 뭐 다른 개별 양상으로 좀 상승한 그런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주를 조금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업황이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내년도 HBM4에 관련된 전략들이 엔비디아로부터 어떻게 좀 수립될 수 있고 TSMC가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장비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내년도 어떤 스탠스 기조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의 어닝콜에서 또 블랙웰 서버의 발열 이슈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해결은 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액침 냉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잠잠하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액침 냉각의 대표주 버티볼딩스가 시간외 거래서 상승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 나중에라도 조만간 좀 주목받지는 않을까요? 뭐 액침 냉각 시장은 현재 거의 뭐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조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2040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42조로 급성장할 것을 전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 발열이 이제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엔비디아의 어떤 제품은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하나가 발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코인 채굴용 엔비디아 제품 그 그래픽 카드 그 열 식히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에어컨 가동한다든가 그 본체 뚜껑을 다 열어놓고 사용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쉽게 잡히긴 어렵다. 그러면 쉽게 못 잡으면 이 열을 관리할 수 있는 액침 냉각 시스템이 시장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서비스를 그러니까 관련된 것을 좀 채택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왔었는데 다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고요. 또 액침 냉각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상반기에는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벤트가 좀 소멸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힘들지만 좀 길게 본다라면 이쪽과 관련된 기업은 언제든지 우리가 투자 대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장에 20%까지 하락하면서 이제 정말 제약 바이오도 추세가 꺾였구나, 이제 좀 도망가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바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한 1%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금방 장중 한때 36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알테오젠 지금 탈출 구간인지 기회 구간인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롤러코스터급의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의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은 사실 노이즈 해소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두 가지 노이즈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련된 설,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19일 날 좀 발간되게 했었는데 여기에 이 테라퓨틱스의 MDASE 관련된 특허를 이 알테오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ALT-B4의 이 플랫폼이 특허를 좀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정설들이 오히려 좀 투심을 좀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을 좀 작용하면서 급락에 좀 사유가 좀 됐었는데 해당되는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봤을 때는 해당 특허는 사실 뭐 이게 사실 허무맹랑한 소리가 좀 아닌가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단 뭐 특허가 완료된 흐름들 그리고 일본과 주요국인 뭐 유럽에서 현재
정상적인 특허가 좀 등록됐거나 특허가 좀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되는 루머는 사실 반영 효과는 좀 미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5천억 원 규모의 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좀 수반하는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오늘 RCPS 상한전환 우선주의 어떤 발행 효과로 인해서 해당되는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리스크 해소 요인,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이 키트로다 SC의 임상 3상의 탑라인 결과가 굉장히 좀 유효성 있는 지표로 좀 이어졌다는 부분들은 내년도 1분기에 FDA 신청을 좀 본격화한다는 관점에서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변동에 관련된 우려 요인들보다 노이즈 해소 관점에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은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는 점,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노이즈가 해소됐다. 지금부터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근데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본다라면 저는 사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알테오젠 관련돼서 이제 여지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 10시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마이너스 20% 밀렸다가 지금 회복을 하면서 저점 대비 거의 30%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현재 가격대에서 뭐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30만 원 초반, 그리고 한 6, 7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흐름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다시 45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지 않고 좀 천천히 매수해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많은 분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주들로 오전장 알테오젠이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이동이 좀 됐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에코프로는 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2차 전지와 바이오 모두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입니다. 이 수급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이 양수급의 이 흐름들은 사실 외인의 수급 이탈이라는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노이즈시가 일부 좀 반영됐다는 측면들.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반백신주의자의 어떤 장관 선임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IRA라든가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아직은 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 이탈로 2차 전지에 좀 유입됐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다만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단기간 이 낙폭이 좀 확대됐던 흐름들에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던 부분들. 다만 좀 2차 전지 섹터는 바닥 확인 이후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즉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들이 좀 언제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확실하게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들이 완화될 수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사실 이 바이오 헬스케어에 관련된 사업 육성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점, 최근에 뭐 금리에 관련된 스트레스 변화라든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노이즈가 전체적인 어떤 낙폭을 좀 이끌었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히려 점진적인 어떤 정책 수혜 기대감, 그래서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약가 인하 관련된 어떤 정책 수혜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최근에 비만 치료제와 의료 AI 섹터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알테오젠이 다시 상승하면서 오늘은 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비만 치료제, 의료 AI 둘 중에 공략한다면 어떤 섹터를 더 집중해 봐야 되나요? 네, 비만 치료제는 지금 현재 뭐 주도주였던 펩트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인벤티지랩과 펩트론의 지금 수급 차이가 좀 있는데, 펩트론의 경우에는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이후에 지금 사실 이 단기간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죠. 12월 4일 날 전체 발행 주식수 총수의 12.7%에 해당되는 신주가 12월 4일 날 좀 유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거래일 전인 12월 2일 날 권리 공매도가 좀 가능하다는 관점, 이 부분은 5만 원대 발행된 이 신주가 유통됨에 따른 단기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전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수급을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은 일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의료 AI 관련된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내년도 1월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 이벤트 같은 것들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아직까지 일정상의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점, 최근에 저점 이후에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이 협업이 좀 가시화되면서 루닛을 좀 기점으로 상승 추세에 좀 전환됐던 그런 흐름들 좀 주목해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비만 치료제보다는 좀 의료 AI 쪽에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보다는 의료 A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트레이딩 중에서 저희가 재건과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내 관련 테마 종목들 정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료를 하나 보시면 어제 장 마감 전에 키워에 미국 대사관의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방산주 내에서 한일단조가 24%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휴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방산주는 좀 하락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정말 재건과 방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조금 집중해 봐야 되나요? 전쟁은 뭐 오늘이 뭐야 10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 뭐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영화 중에서 한 10년 된 영화인 것 같은데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물밑에서 휴전 협상하고 있는데 그 고지를 누가 탈환하냐에 따라서 이 땅이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처럼 지금 러우 전쟁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협상은 할 건데 협상을 하기 전에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서로 간의 공격이 좀 과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폴란드, 체코가 다시 한번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어떤 무기에 대한 어떤 수요는 꾸준하게 나오겠지만 하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재건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재건주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좋은 섹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동참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시나요?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재건주 하면은 오늘도 뭐 한미 글로벌인가요? 맞아요. 뭐 강세를 띠고 있는데 실제 재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어떤 장비라든지 관련된 산업은 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용산 업무지구가 개발이 확정된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된다라면 우리가 건물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건물을 지을 때 단층 건물만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또 용산도 마찬가지죠. 고층 건물이 다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최근 신도시라든지 최근의 트렌드가 상당히 고급화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매출 증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어느 건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뭐 GS 건설이 갈 수도 있고 현대 건설이 갈 수 있겠지만 엘리베이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도 가져갈 수 있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2,0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9,000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짧게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특징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51,0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55,000원 선을 뚫는다면 목표가 6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방산주 내에서 실적과 수출 모멘텀 겸비한 대장주로 꼽히는
현대 로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현대 로템 어제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산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방산 빅4들의 어떤 주가 동향들도 같이 좀 동반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비교적 좀 강했던 수급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좀 우리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수주 모멘텀들이 아직 좀 유효한가라는 관점에서는 4분기 말 내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유효하다는 관점. 저는 뭐 대안주 관점에서는 뭐 현대로템을 전 계속해서 조정 시점 매수 전략을 좀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폴란드 해양 이 K2 2차 실행 계약이 좀 앞두고 있고요. 여기서 로마니아의 추가 신규 K2 전체에 관련 도입 관련된 부분들이 연내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3월 이전까지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 그리고 최근에 페루의 장갑차 그리고 K2 전체의 종합적인 어떤 계약 체결 이후에 중남미 시장으로서에 대한 진출이 좀 가시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실적이 주는 어떤 안정감들이 4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들. 지금 가격선에서는 지금 6만 2,000원 미만 구간부터는 저는 뭐 점진적인 어떤 분할매수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까지는 계속해서 좀 유의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현대로템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 비트코인과 STO 관련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지금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만 달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한 96,183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시세를 내뿜고 있고 거래 대금도 엄청나거든요. 네. 이럴 거면 정말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정말 베팅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련 종목들 지금도 여전히 트레이딩 유효한지 그리고 아까 장중에 STO 법제화가 여야 의원 모두 STO 법제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또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가상화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제일 빠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해서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등 그리고 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 또 CBDC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는데 사실은 막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를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잠깐 이슈 있다가 또 내려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다라면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직접 거래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정말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수수료 수익이 있잖아요. 수수료 수익이요?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관계된 기업을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는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뭐 그리고 또 뭐 위메이드라든지 오늘 컴투스홀딩스도 급등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상화폐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몇몇만 가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실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화폐 관련주 내에서는 컴투스 홀딩스만이 지금 한 18%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우리기술투자, SJ, 위메이드 같은 경우 10% 미만의 지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자모 관련 종목들도 오늘장에서 좀 눈에 띄던데 대표님, 양자모는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는 현재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양자모 관련주가 공교롭게도 이 초전도체 관련주와 많이 좀 유사성을 좀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수급 기준을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수혜보다는 사실 뭐 센티멘탈 관점에서 뭐 수급에 의해서 주가 좀 많이 반영됐던 그런 어떤 변동성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양적 컴퓨팅의 최근의 어떤 이 개발 성과들은 2029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좀 상용화될 수 있는 측면들 그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부분은 철저하게 좀 단기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오늘 많은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